한 강대국이 39일 만에 적국과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이었죠. 그런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10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주짜리 휴전장이 발표됐지만 폭격은 그날 바로 재개됐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하늘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휴전 발효 몇 시간 만에요. 미국 동부 시간 4월 7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건부 2주 휴전에 동의한다. 이란도 화답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고요. 39일간 이어진 전쟁이 드디어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휴전이 발효된 4월 8일 이스라엘이 움직였어요. 레바논 전역 100여 곳을 동시에 폭격했습니다. 베이루트 도심과 인근 수도의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이 불바다가 됐어요. 하루 만에 254명이 죽고 1165명이 다쳤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이었죠.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을까요?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다. 휴전 합의문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돼요. 거기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미국과 이란이 서로 직접 공격을 멈추겠다는 내용이 전부였고 이스라엘은 애초에 서명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위반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동의 모든 분쟁선이 결국 이스라엘과 연결돼 있잖아요.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전부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악수를 한다고 해서 이 구도가 바뀔 리 없었죠. 이 휴전은 폐생부터 구멍이 뚫린 우산이었어요. 비가 쏟아지는데 손잡이만 들고 있는 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완전한 합의라도 맺었을까요? 양측 다 급했거든요. 미국은 전쟁권한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해외 군사작전을 60일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요. 2월 28일에 전쟁이 시작됐으니 시간이 촉박했죠. 이란도 사정이 급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개전 초기 미국의 정밀 타격으로 핵심 인프라가 박살났거든요. 복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양측 모두 숨을 고르기 위한 시간 벌기. 그게 이 휴전의 진짜 실체였어요. 더 웃긴 건요.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속내를 읽으면서도 악수를 한 겁니다. 악수라기보다는 서로의 손목을 잡고 힘겨루기를 잠시 멈춘 것에 가까웠죠. 휴전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 반응이 이 상황을 정확히 꿰뚫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다. 말 안 들으면 또 때린다는 조폭식 합의, 평화가 아니라 재장전 시간. 냉소적이지만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은 이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줬어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이란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건 궁극적으로 그들의 선택이라고요.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이 X에 성명을 올렸어요. 협상 시작 전부터 합의 기반 자체가 공개적이고 명백하게 위반됐다. 이런 상황에서 휴전이나 협상은 불합리하다. 휴전 합의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해석이 달랐거든요. 파키스탄의 총리는 휴전 효력 발생을 발표하면서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합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포함 안 된다고 했어요. 같은 합의를 두고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자국 여론에 맞게 해석을 돌린 거예요. 열흘쯤 지나면 네가 약속 어겼잖아 라며 서로 손가락질할 명분이 이미 심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 휴전을 중재한 건 파키스탄이었어요. 배후에는 중국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유엔에서 호르무즈 상선 보호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부결된 게 휴전 직전이었거든요. 평화라는 단어가 이토록 공허하게 들린 적이 있었을까요? 휴전 발표 몇 시간 만에 254명이 죽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중동의 시계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중동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도부터 봐야 해요. 이 지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이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지중해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이 광활한 땅 아래에는 세계의 석유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잠들어 있어요. 자원의 축복이자 분쟁의 씨앗입니다. 이란은 이 지역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7배가 넘습니다. 서쪽으로는 이라크와 터키,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죠. 인구는 8천만 명이 넘어요. 중동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 지역 대부분이 수니파 이슬람인데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라는 점입니다. 종교적 정체성이 곧 지정학적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란의 전략적 자산 중 가장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외해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인데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서울 한강폭의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 해상 석유 운송량의 5분의 1이 이 좁은 물목을 통과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죠. 휴전 합의 직후 유가가 15% 넘게 급락한 것도 해협이 열릴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반면 이스라엘은요, 지도상으로 보면 정말 작습니다. 국토 면적이 충청남도보다 조금 큰 정도예요. 하지만 이 작은 나라가 중동 전체의 역학을 뒤흔듭니다. 핵무장을 공식 인정하지 않지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일한 중동 국가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가장 확고한 동맹이기도 해서 매년 수십억 달러의 군사 원조가 워싱턴에서 텔아비브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형을 보면 왜 이 나라가 늘 긴장 상태인지 이해가 돼요. 북쪽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이란이 무장시키고 훈련시킨 민병대로 로켓과 미사일을 수만 발 보유하고 있죠. 동쪽 시리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주둔하고 있고요. 남쪽 가자지구에는 하마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합치면 이스라엘은 사방에서 이란의 대리 세력에 포위된 형국이에요. 이 구도를 저항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이란이 핵심이고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시리아 정부가 팔다리 역할을 하죠. 공식적인 동맹 조약은 없지만 무기와 자금과 정보가 테헤란을 중심으로 순환해요.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을 상대한다는 건 이 네트워크 전체를 상대한다는 뜻입니다. 반대편에는 아브라함 협정 진영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수교한 아랍 국가들, 그리고 아직 공식 수교는 안 했지만 물밑에서 협력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되죠. 이들의 공통점은 이란을 견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오래된 공식이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어요. 미국의 역할은 이 체스판 위에서 심판이자 선수입니다. 페르시아만에 항공모함 전단을 상시 배치하고 이라크와 시리아에 수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사실상 보증하죠.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 비난 결의가 나올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거의 예외 없이 미국이에요. 이런 구도에서 휴전이 의미하는 바는 제한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직접 충돌을 피하기로 해도 대리 세력들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포격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하고 후티가 홍해 상선을 공격하는 일이 휴전 기간에도 이어집니다. 각각의 사건은 개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거대한 판 위에서 벌어지는 연쇄 반응이에요. 지리적 근접성도 문제입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KTX로 가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제돔 방어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도 수백 발이 동시에 날아오면 일부는 뚫려요.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이라크 상공에서 출격하면 테헤란까지 1시간이 안 걸립니다. 이 촘촘한 지형 위에서 외교적 합의가 지켜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리가 너무 가깝고 행위자가 너무 많고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한쪽이 한 발 물러서면 다른 쪽이 그 빈자리를 채우려 들죠.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지정학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휴전은 누구의 계산에서 나왔을까요? 미국과 이란 모두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가 서로 달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건 미국과 이란 두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는 훨씬 많은 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협상 장소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대면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미국의 급한 사정은 명확했습니다. 전쟁 권한법이라는 법적 제약이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입니다. 2월 28일에 전쟁이 시작됐으니 시간이 촉박했어요.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면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했고 유권자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20년을 보낸 뒤 또 다른 중동 전쟁은 정치적 부담이었죠. 이란의 사정은 더 급박했어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수뇌부가 사망했거든요. 혁명수비대 지휘부도 상당수 제거됐습니다. 방공망이 와해된 상태에서 추가 공습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어요. 드론과 미사일 전력으로 반격은 했지만 본토 방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양측 모두 휴전이 필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10개 항목의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이란이 통제하겠다는 것, 영내 모든 기지에서 미군 병력 철수, 대이란 제재 완화, 전쟁 피해 배상 등이 포함돼 있었어요.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았죠. 반면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싶었어요. 최소한 농축 우라늄 생산을 동결하거나 국제 사찰을 확대하는 조건을 얻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변수가 등장합니다. 미국은 아무리 이란과 대화를 원해도 이스라엘의 안보를 거래할 수 없었어요.
그건 양당 합의 사항이었거든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스라엘 지지는 미국 외교 정책의 철칙이었습니다. 이란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만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휴전 시도를 공개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뒤에서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어요. 휴전 발효 당일 레바논 최대 규모 공습을 승인한 건 바로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측 대변인은 분명히 말했어요. 레바논에서 전투는 계속된다. 휴전엔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는다. 레바논 남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까지 했죠.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파키스탄 군 최고사령관과 통화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연쇄적이고 조직적인 휴전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어요.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계속하면 휴전 합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아랍 국가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적으로는 휴전을 환영했지만 실제로는 불안해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직접 대화를 시작하면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할 수 있었거든요. 걸프 왕정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이란을 견제해왔는데 그 우산이 접힐지도 모른다는 우려였죠. 한국의 1970에 80년대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 당시 한국도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존하면서 북한을 상대했는데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서울에서는 긴장이 흘렀거든요. 지금 걸프 국가들이 느끼는 불안이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협상은 2주간 지속되기로 했습니다.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2주 동안 무엇이 달라질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핵심 요구는 정면 충돌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변수는 통제 불능이었으니까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양측이 주고받은 타격은 상당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추상적이지만 현장의 풍경은 구체적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수뇌부가 첫 공습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혁명 수비대 핵심 인물들도 상당수 제거됐어요. 전력 풀화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이란의 전력망은 노후화가 심한 상태였는데 미국의 사이버 공격과 정밀 타격이 핵심 변전소를 무력화시켰어요. 테헤란에서는 정전이 일상이 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발전기에 의존해야 했고 연료 공급마저 원활하지 않았죠. 이란의 반격도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걸프 지역 전체를 향해 날아갔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란발 미사일 요격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에너지 시설이 일시 가동 중단됐습니다. 레바논의 상황은 더 참혹했습니다. 휴전 발효 첫날인 4월 8일 하루에만 254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포함해 전역에서 100곳이 넘는 헤즈볼라 군사시설이 타격받았고 피난민은 12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도 컸습니다. 전 세계 석유 운송의 5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데 이란이 봉쇄를 선언하자 유가가 치솟았어요. 휴전 합의 직후 유가는 15% 넘게 급락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으로 이란이 다시 봉쇄를 언급하자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가격에도 영향이 미쳤어요.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무역 적자가 확대되죠. 지구 반대편의 분쟁이 우리 일상에 파급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경제적 피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 피해도 깊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주민들은 수년간 로켓 사이렌에 시달려왔어요. 아이들은 15초 안에 대피소로 뛰어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레바논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폭격 속에서 세대를 이어 트라우마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휴전이 발표됐을 때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어요. 또 시작이군. 열흘이면 끝날 거야. 이번에는 뭐가 다른데. 수십 년간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봐온 사람들이니까요. 파괴된 인프라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릅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한데 이 지역에서 신뢰는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어요. 왜 이토록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도 분쟁은 계속되는 걸까요? 이번 휴전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예요. 그는 미국의 휴전 시도를 공개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뒤에서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거든요. 휴전 발효 당일 레바논 최대 규모 공습을 승인한 건 바로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헤즈볼라 문제는 별도로 다뤄질 것이라며 공격을 정당화했죠. 일부에서는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존이 이 상황과 연결돼 있다고 분석해요. 그는 국내에서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재판이 본격화되고 유죄 판결 가능성도 커집니다. 전시 총리로서의 위상이 그를 보호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를 향한 비판이 있습니다. 네타냐후의 연립정부는 극우 정당들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들은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좁았죠. 이란 쪽은 상황이 더 복잡해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거든요. 후계 구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누가 실권을 쥐고 협상에 나설지가 불확실합니다. 혁명 수비대, 즉 IRGC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조직은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자체적인 경제 제국을 운영하고 독자적인 외교 채널을 가지며 정부 내에서도 실권을 쥐고 있거든요. 외무부가 협상을 타결해도 혁명 수비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행력이 없어요. 한 분석가는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란 내부에서도 군사작전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휘체계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협상 대표가 말하는 것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 백악관과 국방부의 시각 차이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휴전을 추진해도 의회가 이란 제재를 강화하면 협상력이 떨어지고 국방부가 군사 옵션을 계속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외교적 신호가 혼선됩니다. MAGA 지지층의 반발도 있어요. 역외 분쟁 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하반기 중간 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핵 문제는 가장 큰 암초예요. 이란의 핵 시설 상당 부분이 파괴됐지만 지하 시설에 고농축 우라늄을 숨겼다는 사실이 IAEA에 의해 발견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벙커버스터로 핵 시설을 완전 무력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제거됐는지는 불확실합니다. 휴전 협상에서 핵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는 미지수예요. 미국은 핵 포기를 원하고 이란은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간극을 2주 만에 좁히기는 어려워 보이죠. 중동의 분쟁을 지켜보면서 국제사회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선명한 사례예요. 국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건재하거든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시나리오는 수십 년간 검토됐지만 실행에 옮겨진 적은 없어요. 핵 보복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란 지도부가 이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자명합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뒤 정권이 전복됐어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게 밝혀진 뒤 침공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란은요, 핵시설이 파괴됐고 최고 지도자가 참수됐습니다. 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란이 몸소 보여준 셈이에요. 비확산 체제의 모순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핵무기를 가진 5개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에요. 그들은 다른 나라의 핵 개발을 막으면서 자신들은 핵을 유지합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비확산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탈퇴했어요. 규칙을 어긴 나라들이 제재를 받는 건 아닙니다. 힘이 있는 나라는 규칙을 피해가고 힘이 없는 나라만 규칙에 묶이죠. 이란의 운명을 지켜본 다른 나라들이 핵 개발을 서두를 수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트르키예, 이집트, 도미노처럼 확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도 예외가 아니에요. 핵 억지력의 논리는 냉전 시대부터 국제 정치를 지배해왔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 양측 모두 전멸하는 시나리오가 전쟁을 억제한다는 논리죠. 이 논리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했어요. 하지만 비국가 행위자들이 개입하는 중동에서도 같은 논리가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헤즈볼라나 하마스에게 핵무기가 넘어간다면 억지의 방정식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이 비참한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핵 확산은 불가피하다고 체념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확산 체제를 더 강화해야 할까요? 휴전 기간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휴전 연장이에요. 양측이 합의하에 협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당장의 충돌은 피하는 거죠. 미국은 의회 승인 문제를 우회할 시간을 벌고 이란은 수뇌부 공백을 메울 시간을 확보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지만 가장 불안정한 시나리오이기도 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휴전 결렬 후 제한적 충돌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계속되고 이란이 이를 핑계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이란은 대리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외곽 자산을 타격합니다.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패턴이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면전 재개입니다. 어떤 우발적 사건이 촉매가 되는 경우에요.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다시 타격하거나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민간 지역에 대규모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죠. 미국이 직접 개입하고 중동 전역으로 전선이 확대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어날 경우 파장은 가장 큽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포괄적 합의예요.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쟁점들을 해결합니다. 제재가 해제되고
이란이 국제사회에 복귀하죠.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은 가장 낮은 시나리오입니다.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이런 대타협이 가능해 보이지 않거든요. 각 시나리오의 확률을 따져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가장 높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낮아요. 하지만 낮은 확률의 사건이 역사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의 총성이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듯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모든 계산을 뒤엎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봐야 해요. 중동 전쟁이 확대되면 유가 상승은 필연입니다. 한국은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거든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으면 경제 전반에 충격이 와요. 물가 상승, 무역 적자 확대, 성장률 하락이 이어지죠. 인천공항에서 중동행 항공편들이 결항됐던 거 기억하시죠? 중동은 지리적으로 멀지만 경제적으로는 가깝습니다. 또한 중동의 교훈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어요. 북한이 이란 사태를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핵이 없으면 수뇌부가 참수당한다. 비핵화 협상의 전망이 더 어두워지는 거죠. 이 2주는 평화의 시간이 아닙니다. 장전의 시간이에요. 미국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다음 수순을 준비합니다. 이란은 지도부 공백을 메우고 대리 세력을 재정비하고요. 이스라엘은 휴전의 틈새를 노려 헤즈볼라 지휘부를 계속 제거합니다. 서명은 그저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핵 문제, 이스라엘의 안보, 이란의 지역 영향력, 호르무즈 통제권. 이 모든 쟁점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국제적십자사 레바논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바논인들은 휴전 합의를 숨죽이고 지켜봤지만 닥쳐온 건 치명적 공습이었다. 결국 이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구조를 보는 눈이에요. 왜 휴전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지, 왜 협상이 늘 같은 자리를 맴도는지, 왜 평화가 그토록 멀게 느껴지는지. 그런데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중동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거기엔 국경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피와 원한의 등고선이 있어요. 그 선들은 지도 위에는 안 보이지만 사람들 가슴 속에는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휴전 합의문에 서명하는 손은 떨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손이 놓는 순간 다른 손들은 이미 방아쇠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며칠 뒤 핑곗거리 하나만 생기면 또 시작돼요. 똑같은 폭격, 똑같은 미사일, 똑같은 사이렌 소리, 그리고 똑같은 뉴스 속보. 평화라는 단어가 있긴 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잠시 눈을 감는 동안만 존재하는 신기루일까요? 중동의 밤하늘에는 오늘도 드론이 날고 있습니다. 휴전 중이라는 그 밤하늘에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